문서형 악성 코드를 분석해 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충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PPT에 올라온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개요에서는 문서형 악성 코드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어떤 공격 사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첫 번째, 두 번째 샘플을 상세 분석하고 세 번째 샘플을 간단히 분석해 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우회 기법이 적용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에서 마지막 7일 동안 나온 통계 중 문서형 악성 코드에 해당하는 파일 유형별 개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1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파일이 문서형 악성 코드였습니다. 오늘은 수집되는 악성 코드 중 나름 비중이 있는 문서형 악성 코드를 정의하고 침해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상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서형 악성 코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문서 속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 것을 말합니다. 지능형 지속 공격에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이용해 감염시키는 형태로 자주 활용됩니다. 문서형 악성 코드로 인해 발생한 국내 침해 사고 중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12월 한국 수력 원자력 사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해커는 퇴직자 정보를 통해 피싱 메일을 보냈고 내부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그 이메일에 정보 탈취용 문서형 악성 코드를 첨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수원 직원 약 3,500명에게 문서형 악성 코드 HWP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약 6,000건을 전송했으며 이 사건으로 임직원 1만 명의 이름과 사번과 소속,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여러 정보들이 암호화 처리 없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PPT에 올라온 사진들은 2020년 6월에 EST 시큐리티에서 나온 리포트의 사진입니다. 김숙희 조직 스모크 스크린 캠페인의 공격에서 DOC 문서를 사용하여 공격한 사례입니다. 처음 악성 문서를 실행 시 문서가 보호됐다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문서의 보안 기능 때문에 문서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속입니다. 콘텐츠 사용 버튼을 사용하여 악성 매크로가 작동하도록 유인하고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실행됩니다. 한국 소재의 특정 명령 제어 서버로 통신을 하도록 작업 스케줄러에 원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3분마다 무기한으로 반복하는 트리거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를 만든 이에는 로보칼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정은 김숙희 조직이 사용한 다수의 침해 사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PPT에 올라온 사진들은 2020년 4월에 EST 시큐리티에서 나온 리포트의 사진입니다. 공격자는 제록스 스캔 문서를 위장한 PDF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형태로 악성 파일을 배포했습니다.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직접 첨부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PDF 파일만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 파일을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PDF 첨부 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 안에 포함된 8677.docm 파일을 실행시키도록 유도합니다. 문서를 실행하고 컨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문서형 악성 코드가 공격에 사용된 사례들을 몇몇 들어봤는데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공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해보고 싶었습니다. 샘플 1의 실행 흐름을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샘플 1을 실행시키면 여러 폴더를 생성하고 list1.jse, other.bat 파일을 폴더 아래에 드롭합니다. 그리고 other.bat 파일을 실행시켜서 list1.jse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list1.jse 파일을 이용하여 C2 서버에 접속하고 통신을 진행합니다. 샘플 1을 정적 분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detect it easy를 사용하여 샘플 1의 워드 파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디집을 이용하여 샘플 1 안의 컨텐츠를 살펴봤고 워드 폴더 안에 vba project.bin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샘플 1이 매크로를 이용한 샘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압축을 풀어서 vba project.bin 파일을 꺼냈고 오피스 마일 스캐너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추출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본 결과 auto open 매크로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uto open 매크로는 문서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매크로입니다. 간단하게 로그 베이스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그 베이스 함수에는 make sure directory path exist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폴더를 생성하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C 드라이브 최상위 위치에 여러 폴더를 생성하고 생성하는 폴더들은 여기 PPT 왼쪽 편에 올라온 목록과 같습니다. 생성한 폴더 아래에 list1.jse 파일과 other.bat 파일을 생성하는 코드도 존재했습니다. other.bat 파일과 list1.jse 파일에 데이터를 덮어 쓰는데 other.bat 파일은 C 스크립트 명령어를 이용하여 list1.jse 파일을 실행시키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사용자 정의 폼 안에 컨트롤에 저장된 문제어를 참조하여 어떤 내용을 덮어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적 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덮어 쓰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베이스 함수는 openApp 함수를 호출하여 execute 커맨드 함수에 other.bat 파일의 경로를 인자로 넘겨줘서 드롭한 파일들을 실행시킵니다. 이제 동적 분석 과정에 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니 아까 세 번째 문서형 악성 코드 공격 사례에서 봤던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내용의 사진이 문서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사례로 언급했던 사진인데 지금 PPT 슬라이드와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Enable 컨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게 하려고 유도하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어쨌든 VBA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용자 정의 폼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분석 당시 비밀번호를 우회하는 방법을 구글링 해보다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엑셀에 걸린 VBA 프로젝트의 비밀번호를 후킹을 통해서 우회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엑셀과 워드가 똑같은 VBA 프로젝트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워드에서도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킹 코드를 만들기에는 이번 한 번만 비밀번호 우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메모리를 패치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 우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진은 워드 프로세스를 직접 x64 디버거에 어태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user32.dll이 로드된 주소를 찾았습니다. 다이얼로그 박스 파람 a 함수가 정의된 주소를 찾았습니다. 메모리를 패치를 해서 함수가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받아도 맞았다고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팝업 창이 뜨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팝업 창을 닫고 구성 요소에 아무 문제 없이 접근하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위 사진과 같이 사용자 정의 폼의 컨트롤 안에 파일에 복사할 문자열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list1.jse 파일과 other.bat 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상세 분석을 통해서 list1.jse 파일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리스트 1 파일을 열어본 결과 변수명도 복잡하고 개행도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일에 난독화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JSE 파일이 뭔지 궁금하여 구글링 해본 결과 JScript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스코드의 형태는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하지만 JScri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W스크립트 또는 C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하다고 서술이 되어 있기에 시험 삼아서 자바스크립트에 사용하는 뷰티파이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사진과 같이 개행과 들여쓰기가 잘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독성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변수의 이름이나 코드를 보면 가독성이 아직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영난독화의 핵심으로 사용되는 opvq.pbn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숫자를 인자로 입력받고 from char 코드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로 변환한 후 데이터를 반환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대부분의 난독화된 코드가 익명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고 내부적으로 opvq.pbn 함수를 호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문자와 문자를 이어서 문자열을 만드는 간단한 코드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익명 함수에서 사용하는 인자의 이름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자열 매칭으로는 난독화된 코드를 찾고 영난독화된 결과로 바꿔주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여 영난독화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른쪽과 비슷한 패턴의 코드를 탐지하는 정규 표현식을 작성했습니다. 정규 표현식 하나만으로는 모든 난독화된 코드를 찾아내는 데 실패하여 또 다른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고 남은 난독화된 코드를 모두 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여 난독화된 코드를 모두 영난독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문자열과 관련된 난독화만은 해제했는데 약 9300줄에서 약 500줄까지 18배 정도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코드를 따로 분석하여 쓸데없이 정의된 변수들과 코드를 어느 정도 삭제한 결과 270줄까지 코드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열을 난독화한 코드를 영난독화하니 충분히 가독성이 끌어올려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변수명이나 일부 코드들은 아직 깔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코드로 변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분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PPT에 올라온 사진을 보시면 스크립트를 실행한 경로 문자열에 템프와 스타터 문자열이 들어있지 않다면 팝업 창을 띄워주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분석을 지연시키기 위해 런타임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려고 삽입한 코드인 것 같습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OOAZP-sync 15 변수의 값을 일씩 반복적으로 올려서 209만과 변수의 값이 같으면 if문 안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if문 안에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코드가 들어있었고 필연적으로 이 코드는 실행이 되는 코드였습니다. WMI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수집한 프로세스 정보 문자열의 길이가 3000을 넘지 않으면 런타임 에러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코드도 존재했습니다. 에러를 발생시키는 구문은 일단 분석을 위해서 주석 처리해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처럼 프로세스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둡니다. 컴퓨터 네임, 유저 네임, 유저 도메인 등 여러 환경 변수의 값을 얻어와서 고유한 헥스 값을 생성해내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해당 값은 파일을 생성할 때 C2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낼 때 사용됩니다. 나머지 코드들은 대부분 C2 서버랑 통신에 성공했을 때 이후에 실행되는 코드들이었고 while문을 통해 무한 반복하여 C2 서버와 통신을 시도하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URL을 생성하여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성공적으로 리스폰스가 오면 리스폰스 헤더에 따라서 OHP giving 42의 값을 바꾸고 리스폰스 텍스트는 따로 프로파일에 저장하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DXI 파일에 list1.jse 스크립트의 파일의 내용과 조금 추가된 데이터의 내용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C 스크립트 또는 W 스크립트 명령어를 이용하여 실행합니다. DXI 프로파일 둘 다 템프 폴더 아래에 저장되는데 경로 안에 템프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므로 다시 실행할 때 팝업 창이 뜨지는 않을 것입니다. JScript 관련 디버그 도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프린트문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쫓아가 봤습니다. 반복적으로 URL을 생성하여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C2 서버가 만료됐으므로 계속 프로그램이 헛돌았고 프로그램을 일단 강제 종료했습니다. C2 서버와 통신이 성공했다면 통신한 내용을 저장한 프로파일의 내용을 전부 읽고 파일을 삭제합니다. 프로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사이코 문자열을 기준으로 다시 잘라서 다시 이어 붙인 후 새로운 컴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아까 전에 리스폰스 헤더의 내용에 따라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인자값이 다르게 설정해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인자값이 2라면 스타트업 폴더에 컴파일을 복사하고 컴퓨터가 재부팅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도록 만드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인자값이 1이라면 run DLL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실행시키는 코드가 존재했고 0이라면 해당 파일을 그냥 실행시키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폴더들을 순회하며 txt, pdf, ppt, doc, xls와 같은 다양한 문서 파일들의 경로를 tphony.txt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코드가 존재했습니다. 수집한 문서 파일들을 삭제하고 거기에 dxi 이 파일의 내용을 담고 있는 JSE 파일을 추가로 복사해 놓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샘플 1은 여러 폴더를 생성하고 여러 파일을 드롭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에서는 로컬 컴퓨터에서 몇몇 정보를 수집하여 리퀘스트를 보낼 URL을 생성하고 개인정보, 네트워크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된 URL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C2 서버와 통신에 성공한다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고 다양한 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 파일이 있던 경로에 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하는 샘플이었습니다. 이제 샘플2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샘플2는 CV2017-1188의 취약점을 사용하여 쉘코드를 실행시키고 C2 서버와 통신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실행시키는 간단한 샘플입니다. detect it easy를 이용하여 샘플2 파일이 RTF 파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rtf-obj.py를 이용하여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고 CV2017-1188의 취약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쉘 코드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브젝트를 추출했습니다. 아이다로 오브젝트를 디서셈블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디서셈블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xa부터 0x2b까지 디서셈블을 한 결과 깔끔하게 디서셈블한 결과가 사진처럼 나왔습니다. 이제 동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코드가 실행된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적 분석을 준비하기 전에 취약점 분석 경험이 부족해서 일단 다른 취약점 분석 관련 보고서를 읽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해드린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래 링크에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EQNEDT32.exe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존재하고 취약점의 종류는 스택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며 0x41160f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CV2017-11882에 취약한 오피스 제품군을 설치한 후 레지스트리를 확인하여 PPT에 올라온 경로에 키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키값이 존재하면 삭제해야 합니다. 분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패키지는 2013인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해당 키 값이 레지스토리에 등록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으로 프로세스를 멈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수는 없었고 글로벌 플래그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QNEDT32.exe 파일이 실행될 때 디버거에 어태치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샘플2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는데 성공적으로 엔트리 포인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0x41160f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걸었고 스택이 오염되는지 천천히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정상적인 크기의 문자열이 복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크기의 문자열이 복사될 때도 존재하는데 오른쪽의 헥스뷰 창을 보면 비정상적인 문자열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ECX 레지스터의 값이 12이므로 48바이트 정도의 문자열이 복사가 되는데 지역 변수의 크기가 40바이트 정도 됩니다. 당연히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트링 카피 함수를 실행시키기 전,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주황색이 칠해진 칸은 복사되는 데이터이고 빨강색이 칠해진 칸은 0x41160f 함수를 다 실행하고 돌아갈 주소를 저장하는 스택의 주소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돌아갈 주소의 값이 덮어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0x41160f 함수를 다 실행하고 난 후 425660으로 실행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리턴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하고 스택 쪽으로 실행 흐름이 넘어가서 스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적 분석에서 봤던 코드가 보입니다. 코드를 분석해 봤을 때 코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글로벌 락 함수를 호출하고 그 반환값의 특정 헥스 값을 더하여 그 주소로 실행 흐름을 넘기는 것입니다. 스테이지 1 코드를 분석하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점프문이 삽입되어 있었고 쓰레기 데이터가 섞여 있어서 아이다로 디서셈블을 할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x64 디버거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구문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콜 명령어랑 팝 명령어를 조합하여 현재 EIP 레지스터의 값을 EDX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EDX 레지스터에 0x1c3이라는 값을 더합니다. 스테이지 2 쉘 코드가 시작하는 주소를 저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스테이지 2 쉘 코드는 엑소와 암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EBP 레지스터에 스테이지 2 쉘 코드가 끝나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ECX 레지스터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ECX 레지스터에 특정 헥스 값을 곱하고 ECX 레지스터에 다시 특정 헥스 값을 더한 후 EDX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과 ECX 레지스터의 값을 XO와 연산하여 저장을 합니다. EDX 레지스터의 값을 4 늘리고 EBP 레지스터가 EDX 레지스터보다 클 때 계속 해당 구문을 반복합니다. 어셈블리로 살펴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여서 C어 언어로 해당 논리를 재표현해봤습니다. 키 값에 특정 값을 곱하고 더하고 그 키 값과 i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을 XO화한 후 그 결과를 다시 i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쉘 코드를 복호화하기 전 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알아볼 만한 문자열이 확실히 복호화한 후가 많습니다. 문자열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getProc 어드레스 로드 라이브러리 문자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로드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의 주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URL 다운로드 to file w와 유니코드 형태의 C2 서버 주소를 표현한 문자열이 보이는데 C2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것 같습니다. create process w 문자열을 보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쉘 코드는 문자열과 코드가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다로 스테이지 2의 쉘 코드를 디서셈블 할 때 문자열을 정의하고 코드를 따로 나눠 디서셈블을 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스테이지 2 쉘 코드를 이제 아이다로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get 모듈 베이스 어드레스 함수를 이용하여 커널32 모듈이 로드된 주소를 구합니다. 커널32 모듈이 로드된 주소를 EBX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get 모듈 베이스 어드레스 함수는 fs 레지스터에 접근하여 모듈이 로드된 주소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모듈 리스트를 순회하여 스택에 있는 원하는 모듈의 이름과 리스트가 저장한 모듈의 이름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모듈이 로드된 주소를 EAX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get function 어드레스 함수를 호출하여 load library w getProc 어드레스 함수의 주소를 구합니다. 각 구한 주소는 EDI, ESI 레지스터에 저장합니다. get function 어드레스 함수는 p 구주체를 사용하여 원하는 함수의 주소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getProc 어드레스 함수를 이용하여 expand environment string w 함수의 주소를 구합니다. 104 문자열이 복사될 공간, 환경 변수와 프로그램명이 섞인 문자열의 주소를 인자로 expand environment string w 함수를 호출합니다.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appdata 문자열을 대체하여 저장됩니다. url mom 모듈을 load library w 함수를 이용하여 로드합니다.
URL download to file w 함수의 주소를 getProc address 함수를 이용하여 얻습니다. 스택에 파일을 저장할 경로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URL 문자열 주소를 저장한 다음 URL download to file w 함수를 호출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지만 C2 서버가 만료가 되어서 파일 다운로드에 계속 실패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후 getStartupInfo W 함수와 createProcess W 함수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tProcess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앞서 실행 흐름도에서 설명드린 대로 샘플2는 CV2017-1188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쉘코드를 실행시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는 샘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샘플3는 상세 분석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우회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 발표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detect it easy를 사용한 결과 워드 파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디집을 통해 워드 내의 파일들을 살펴보던 중 또 다른 docx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워드 폴더 아래, 렐즈 폴더 아래 도큐먼트 xml, 렐즈 파일을 살펴봤고 af.chunk2.docx 파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x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서 하나의 컨텐츠로서 제대로 읽어지고 동작될 것 같았습니다. 워드 파일을 추출하여 다시 반디집으로 파일들을 살펴봤고 또 docx 파일이 존재했습니다. 반복하여 압축을 풀었더니 워드 폴더 아래에 af.chunk2.rtf 파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rtf obj 파일로 확인해 보니 안에 calc.exe 파일을 내장하고 있었고 CV2017-1188의 취약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에서 behavior 탭에서 나온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안에 있는 calc 파일을 temp 폴더에 드롭합니다. CV2017-1188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shell 커맨드를 실행하는 것 같았고 실행된 calc.exe 프로세스에 인젝션을 시도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calc.exe 파일의 해시를 떠서 바이러스 토탈에 검색을 해보니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된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docx 파일 안에 rtf 파일을 감춘 형태로 악성 코드를 유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CV2017-1188의 POC를 이용하여 워드 파일 내에 악성 코드를 숨겨두는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해당 익스플로잇을 실행시키면 계산기가 실행됩니다. 익스플로잇을 그대로 바이러스 토탈에 올렸을 때 59개의 엔진 중 42개의 엔진이 해당 익스플로잇을 탐지합니다. 하지만 docx 파일 안에 rtf 파일을 한번 숨기고 난 후 파일을 올린다면 참고로 이렇게 숨겨도 rtf 익스플로잇은 제대로 동작합니다. 생각보다 탐지 회피율이 그리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한 번만 압축을 해서 그런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rtf 파일을 docx 파일에 5번 정도 반복해서 숨겼습니다. 41개에서 34개로 탐지한 엔진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5번, 10번, 20번 정도 숨기는 횟수를 늘려봤고 탐지하는 벤더의 수가 41번, 41개, 34개, 29개, 15개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OC를 이용하여 간단히 실험을 해본 결과 숨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탐지하는 엔진의 개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A는 PPT에 나온 경로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조한 자료 목록입니다. 감사합니다.